다 들어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 저희 집 망했잖아요. 그때 경매로 넘어갔었거든요. 비타씨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내 집 마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업 투자자로 여기 이제 오셨는데 전업 6년 차인데 네. 와 저번에 나오신 부룡님이나 이하 뭐 전문가분들에 비하면 택도 없죠. 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그래도 꽤 있고 공감하실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스토리 들어봐야죠. 어떻게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20대 때부터 시작하셨고요. 그쵸. 나이가 어리세요. 많이 어리시고 지금도 어리시고 근데 투자 커리어가 꽤 있으시고 네.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다주택자분들이 주로 시청하시는 채널이라고 들어서 적폐. 네. 제 이야기가 과연 궁금하실까 싶지만 예. 주변에 혹시 불인이 분들이나 자녀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대 중반. 중반. 네. 15년 말 정도입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부동산 3대 악 중에 하나인. 네. 네, 기획부동산에 아버지가 그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 제가 구해드렸거든요. 토지.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아버지 안 돼 이게 아니었고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2번 정도 집이 망했는데요. 사업이 망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재기를 위해서 타 지역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다가 그 재기에 성공하시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그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나도 뭔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했던 게 이제 기획부동산이었던 거죠. 아 근데 네. 아버지 친구분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획부동산으로 입금할 뻔한 순간에 제가 딱 말렸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검색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키워드가 잡히잖아요. 부동산 투자, 뭐 토지 투자, 경매 이런 걸 검색하다가 경매는 뭘까? 내가 그 TV에서 봤던 그 빨간 딱지가 붙는 그건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했더니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분야더라고요. 입찰 보증금 10%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아 스타트는 경매시군요. 그쵸. 기획부동산에서 경매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럼 16년도부터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네, 16년 딱 1월 달부터 바로 경매 등록해서 책 읽고 수업 듣고 그리고 바로 실전으로 네, 낙찰 받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아, 16년도, 진짜요? 네, 저도 16년도 여름에 시작했는데 이제 잘못된 예가 저고 네. 잘된 예가 요겁니다. 경매를 하려면 어쨌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종잣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20대 중반이면 그렇게 사실 선뜻 경매 2,000만 원 들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놀고 있었거든요. 나에게 주는 뭐 그런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고 또 뭐 그래서 돈이 사실은 없었죠. 마이너스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아, 경매를요? 네. 대출로? 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매매가가 낮은 지역에 입찰을 하려면 1억 미만의 빌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미만의 빌라를 하기 위해서는 10%의 보증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 햇살론이라고 그 햇살론? 9%대의 예,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했죠. 뭐 직장이 없으니까 해주질 않더라고요. 일국면권에서는. 그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처음에는 빌라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네, 맞아요. 빌라를 인천? 네, 인천. 초보자들 아, 인천 가야지. 성지라고 하는 성지 네, 가야죠. 그 인천인데 네. 인천에서 한 5채 정도를 빌라를 수업을 들으면서 초급반, 중급반을 들으면서 연타로 그냥 뭐 쭉쭉쭉 받았어요. 월세 세팅이네요? 아, 전세 세팅도 있고.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이란 시간 동안 하나를 뭐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매도까지는 아니고 인테리어를 해서 전세를 놓고 다시 회수되면 바로 또 낙찰받고 또 회수되면 바로 낙찰받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계속해서 한 5채 정도를 그냥 릴레이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쭉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건 받으려면 입찰을 몇 번을 하신 겁니까, 한 달에? 입찰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2, 3일에 한 번꼴로 겁나 계속 바빠요. 갔던 것 같아요. 예, 인천을 그냥 휘짓고 다녔어요. 그쵸. 임장 다니고 입찰하러 이제 법원 가고. 빌라면 부평. 여러 가지 구도심이 있고요. 그쵸. 뭐 서구 뭐 이쪽이 있고 부평, 예. 주안, 구월동 뭐 이쪽이 있고 예. 어느 쪽이셨어요, 주로? 5개 중에 하나는 부평, 아, 부평. 하나는 성지지. 9월.
9월. 나머지 3개는 만수동입니다. 만수동 싸요. 예. 아, 만수동. 아주 저렴합니다, 거기. 네, 만수동에서 3개를 동시에 낙찰받는 그런 아주 그냥 기록을 세웁니다.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만수동을 저도 뒤집고 다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막 가면은 팩스 물건도 있고 막 엄청 막 다양하고 네, 싸고.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보면 단순 수익률로만 보면 대박이죠. 15% 20%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더구나 것도. 제가 받은 물건은 토지별도 등기였어요. 초보자들이 봤을 때 이제 빨간 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그렇죠. 내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수업에서 배웠으니까 예. 동시에 그냥 입찰을 들어갔죠. 빌라 옆에 한 3군데 빌라를 동시에 하나씩 한 동네에. 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꼭 돈을 벌고 나가겠다. 근데 엄청 힘들었죠. 그 빌라 5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지금 남양주까지 얘기하려면 이 지금 스토리가 많거든요. 엄청 길죠. 네. 빠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우선은 그 만수동에서 물렸어요. 부평과 9월은 팔고 뭐 부평은 전세 세팅을 해놓고. 근데 만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업계약서가 아시죠? 네. 네.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고 네. 그 주민들이 이제 옮겨 타실 때 업계약서를 써가지고 업계약서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매수자 입장으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업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이 시세는 이렇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그보다 낮았죠. 저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절대 그 가격 못 받는다라고 딱 안면물수 하시더라고요. 매도자의 입장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전단지를 새벽마다 뿌리러 다니고 팔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죠. 처음에 매수하러 갔을 때 부동산들 7군데를 갔는데 다 매수자로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때 친절했던 분들이 다 안면물수를 하시고 그중에 문 닫았던 한 곳을 가가지고 제가 울면서 이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팔아주겠다. 이 지역 내에서도 분명 지역을 옮겨 타는 분들이 있고 전세를 살다가 그냥 매수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알아보겠다 하셔가지고 3개를 다 팔아주셨어요. 한 곳에서. 네, 맞아요. 제가 느꼈죠. 내 집을 사줄 사람은 한 명은 분명 있다. 물론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여러 명이어서 내가 약간 매도 우위의 입장에서 좀 갑의 관계에서 잘 팔 수 있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내 집을 사줄 사람 한 명은 있으니까 매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때 매도의 기술이 뭔지 좀 대충 알겠더라고요. 초보 입장에서도. 5개 해봤으면 뭐. 네. 그리고 이제 경매에 학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스톱 되신 거예요, 경매는? 그 뒤로도 이제 뭐 경매, 공매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나 당분간은 주택, 특히 빌라, 경매 안 하겠어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분양권. 잘 시작하셨네요. 네, 가치 투자로 바뀌었죠. 왜냐면 이제 아파트를 할 거야. 사실은 그 사이에 상가를 하려고 좀 상가 수업을 또 2개를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상가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어렵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감이란 것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서 수익률을 뽑아낼지가 의문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와중에 다행히도 좋은 분을 뭐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이 가치 투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한강의 가치, 동부권 개발의 가치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시는 바람에 제가 공부를 그쪽으로 전향을 했죠. 그래서 바로 분양권으로. 네, 다산 신도시 분양권.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정리를 다 하고 한 달 후에 수업을 듣는 중간에 상관을 안 하고 분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분양권 하기 전까지 또 종잣돈이 늘어나신 거예요? 그 종잣돈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잖아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몇 천만 원의 분양권을 할 수 있냐. 부평에 전세를 놨잖아요. 제가 대출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는 분의 지인분이 갑자기 발령을 받아서 인천 부평으로 오시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 주변에 이렇다 할 전세 물량이 이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제 집이 특히나 더 그 지역 내에서는 올수리가 되어 있는 집이니까 저희 집을 이제 아름아름 지인의 얘기를 듣고 그냥 싸니까 저는 이제 대출을 조금 남겨둔 상태였거나 아니면 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양해를 구해서. 네. 매매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좀 들어왔죠. 전세금이. 그럼 얼마 가지고 분양권 시작하신 거예요? 다산 신도시가 분양가가 4억 초반대였고 프리미엄을 제가 1,000만 원 정도 줬기 때문에 한 5천 조금 안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 그 분양권 투자 이후에는 투자 여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은 금액 가지고 또 동생 또 힘을 보태주고 이래서 분양권 투자를 그 와중에? 했고 네, 또 이렇게 좀 한 2, 3천 만들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매입을 하게 되면 전세를 세팅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세팅도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도 갭 투자로 1,000만 원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17년도에는.
그래서 재개발 물건 2개 1,000만 원 세팅으로 또 하고 그때 씨를 딱 제대로 뿌려놓으셨군요. 그쵸. 그때 그냥 파락 뿌려놓은 거죠. 분양을 받으신 거는 어떤 분석을 하고 들어가신 거세요? 어떤 식으로? 뭐 지금이야 이제 막 묻지마로 막 늦지만은. 네, 뭐 청약을 한 건 아니고 전매가 풀린 다음에 분양권을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비주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잠실이나 강남 기준으로 해서 다산 신도시가 이제 근처에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인데 별내보다는 앞쪽에 위치해 있고 구리하고는 옆인데 구리의 아파트 값보다는 분양가가 싸요. 구축보다 싸요. 그래서 이곳의 가치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몇 번을 다녔죠. 그 공사판에 다녔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곳이 꽤 괜찮겠다. 그리고 맞은편에 강 건너에 있는 미사는 이미 6억, 7억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분양가 4억대? 못해도 미사만큼은 아니지만 미사의 동생으로서 같은 택지직으로서 신도시로서 뭔가 얘를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은 변화가 됐을 때는 그 가치를 그때 가서 인정받지만 지금은 사실은 분양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릿속을 계속 그렸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바뀔까? 사람들이 채워지면 어떨까? 교통은 어떨까? 인프라는 어떨까? 근데 개발 계획들을 보니까 지하철 8호선이 잠실로 들어오는 게 25분 정도 소요되니까 그게 개통이 될 예정이고 23년도에 프리미엄 아울렛, 캠퍼스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수요가 받쳐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럼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었던 거. 단기간에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그 뒤로 이제 중개 일을 그쪽에서 하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중개 일은 왜 하셨어요? 분양권 하고 나서. 네, 그 분양권이 지어지는 게 궁금했어요. 진짜 특이하다. 직업이 없잖아요. 투자자이니까 씨를 뿌리고 다니긴 했지만 뭐 작은 것들이었고 그리고 아직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억대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매가가 이렇게 수익이 막 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2, 3년 정도 묵혀놔야겠다. 뿌려놓은 것들을 하는 와중에 그럼 나는 이제 거의 다 소진을 했고 뭘 할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개 일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다산신도시에 분양권을 하러 갔을 때 중개사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곳이 바뀔 미래 가치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다. 분양권은 그 중개 수수료가 한 200 정도였거든요. 이거 양타라고 하잖아요. 매도 매수 양쪽으로 받으면 400. 한 건 하면 400이면 월세는 뽑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실제로 제 투자 지인들의 물건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몇 개월 사이에 몇 천은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곳에서 몸테크도 할 거지만 그 전에 다산신도시가 지어지는 과정에 몸빵을 한번 해보자.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중개 일을 해보자. 해서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18년도 초에. 개업을 하신 거세요? 네, 개업을 했어요. 소공이 아니고? 네, 제가 중개 자격증은 없어요. 중개사는 아닌데 이제 아는 언니 지인하고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언니하고 함께 같이? 저는 중개 보조원으로 함께 일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오픈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해서. 특이하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되게 놀렸다고. 중개 일을 하러 다산신도시를 가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실제 거주지는 제가 또 송파의 재건축도 그 당시에 약간 투자를 좀. 뭐야? 지금 재개발 주권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까? 송파의 재건축을 할 때는 공동 투자로 들어갔어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곳은 송파잖아요. 네. 더구나 재건축이잖아요. 문정 136이라는 곳에 공동 투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냥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 살았을 때 송파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산신도시를 왔다 갔다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친구들이 진짜 뭐하러 그렇게까지 멍멍 고생을 하냐. 속은 상했죠.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리고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중반을 넘어가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정적이지 않은 삶이. 너의 도전 정신은 높이 사나 고생을 하고 사냐. 그리고 제가 뭐 친구들을 잘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문을 열어야 되니까. 불만이 많았죠. 그러면서 다산신도시에 입주를 했는데 분명히 와서 봤거든요.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 당시에도 입주할 때는 흙먼지가 날리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시골 아이가 막 이러면서 흙밭이니까 네, 주변이. 그쵸. 아직 뭐 도로가 막 완전히 깔린 것도 아니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식당은 있냐, 편의점은 있니? 커피숍은 있냐? 스타벅스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 들어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 양불고? 그리고 막 놀러 온다고 하면은 놀러 오지 마. 입주하고 한 1년쯤 되니까 배달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주변에 뭐 놀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지금은
그들이 사는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오픈이 돼서 지금은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저한테 최근에 몇몇 분이 책을 내고 나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기신 도시 어떨까? 저희 뒤쪽에 왕숙이 있잖아요. 네, 네. 창릉은 어떨까? 왕숙은 네. 어떨까? 네. 그래서 뭐 도전해보라고 몇 점이니부터 물어봤죠. 뭐 10몇 점 이러더라고요. 아, 10몇 점? 아니면 이제 애가 있으면 20몇 점. 어. 30점을 넘어서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고요. 나이대가. 한계신도시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플러스 종잣돈으로 불리는 게 목표였어요. 부모님이 제기를 성공을 했지만 뭐 원체 1차적인 문제는 제가 경제적인 집안 사정상 문제들이 있었었고 제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습관이 돼버린 거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게 굳이 대출까지 뭐하러 받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기획부동산으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전 재산을. 토지니까. 근데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 밀리는 거 아니야? 집에 처박혀서 막 감금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근데 3개월 동안은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집을 사러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동생이 알게 됐고 동생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별 반응은 없으셨어요. 열심히 해봐 이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봤죠. 나중에 제가 실입주를 하고 진짜 제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이제 나 내 집에 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더 이상 월세 전전 안 하고 아빠가 항상 그랬거든요. 너는 집을 많이 사면 뭐하냐. 너의 거주의 안정이 불안정한데. 그래서 실입주를 하자마자 아빠를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그 16년도에 투자를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면 네가 괜히 우쭐해서 어깨가 하늘로 올라갈까 봐. 그래서 실수를 할까 봐 아빠 엄마는 포커페이스를 했다. 근데 아빠 엄마 이제 너무 좋아하겠다. 자랑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 그렇게 앞으로 할 테니까 무한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부모님이 그 경매에 대해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함구하고 계셨던 거겠네요. 그쵸. 동생이 다 얘기했죠. 이게 뭔지를 아니까. 경매가 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알죠. 왜냐면 예전에 저희 집 망했잖아요. 그때 경매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고3 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경매로 사업체와 집을 날리셨기 때문에 그런 경매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버지 상처받을까 봐. 아, 그럼 진짜 그 명도하는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명도 당해서 제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단칸방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죠. 4인 가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일하시니까 고3인 제가 그 집을 알아보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단독주택 살았거든요. 마당에 있는 집에서. 근데 거기를 나와서 단칸방을 얻을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얻는데 1층은 25만 원, 2층은 30만 원 이런데 1층 25만 원짜리 선택했죠. 반지하로 살짝 내려가는 1층인데 들어가 살아보니까 왜 싼지 알겠더라고요. 한기가 올라오고 습기가 있고 곰팡이 다 피고 벽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죠. 그쵸. 곰팡이가. 그리고 겨울을 뭐 잘 보냈어요. 어찌어찌. 근데 보일러 막 틀면서 몇십만 원씩 보일러값 나오면서. 근데 여름 되니까 이게 턱이 좀 낮으니까 물이 장마 때. 그래서 물이 찼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이면은 태풍이 그렇게 심한 태풍이 아니었거든요. 잔잔하게 여러 번 왔던 태풍들이었는데 저희 집은 물에 잠겼습니다. 더구나 습한데 더 습해진 거예요. 피부병도 막 생기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나오는데 제가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비용을 깨지게 했죠. 나올 때는 만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집주인 대신해서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빼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맞춰놔야지. 더구나 복비까지도 임대인이 내야 되는 복비까지도 우리가 계약을 어겼으니까 제가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과외를 몇 건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었고 온 집안이 빚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 넘게 갚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파산은 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와중에 큰 지출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그러다가 이제 한 2층짜리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방 2칸짜리 있는 걸로.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그쵸. 강하셨겠네요. 그런 결핍인가 생전 처음 겪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에 겪었던 그 결핍이 정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나 많은 것들을 겪었고 그 결핍 때문에 제가 그 결핍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 도움을 좀 받지. 근데
받았으면 다시 저는 원점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지금의 악바리인 제가 없겠죠. 지금의 제가 좋아요. 도움 1원 한 푼 안 받았다는 게 정말 좋죠. 하나씩 혼자 다 해결해 나가시는.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약간 그런 계속 스타일이신 것 다음을 같아요. 계획하고 추진하고. 근데 과거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2021년 버전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2021년?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많은데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네. 많이 올라서 툭 까놓고.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종잣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되었고 1억 있으면 진짜 많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1억은 뭐 되게 작죠. 종잣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잣돈이 내가 그래도 한 3억 정도의 이상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3억. 그러면 그냥 서울과 수도권에 괜찮은 곳, 사실은 서울도 좀 힘들기는 해요.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3억 정도 기준 가용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은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공실이니까 가격이 좀 세단 말이에요. 당장에 입주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감안하고 그런 즉시 입주 같은 물건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적 게 있다, 당장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갭낀 물건, 만기가 돼서 나중에 내가 들어가 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실제로 뭐 1억 이상까지 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즉시 입주하고 갭낀 물건이 1억 차이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좀 골라서 갭 투자와 나중에 향후 실거주를 같이 플러스 시켜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처럼 입주권을 하셔도 되고요. 미리 사는 선정하는 거죠. 거. 예, 그렇죠. 분양권은 전매 제한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여유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입주권, 아니라고 하면 전세 갭낀 물건 같은 거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은 어림도 없는 것 같고요. 청약은 몇 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8점이거든요. 조금 8점? 올랐을 수도 있겠다. 한 10점 되나 보다. 네. 근데 재정수로는 택도 없잖아요. 네. 요즘 뭐 서울에 좀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6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을 기다려서 내가 정말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당첨이 될 것 같다. 또한 내가 뭐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여러 가지 뭐 내가 자녀가 많은데 이런 특공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5, 60점대 그 이상인 분들의 리그잖아요. 우리는 낄 수 없는 저가점자, 저는 흔히 똥가점이라고 하는데, 똥가점. 그러면 계속 희망 고문인 거예요. 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 마치 우리가 로또가 안 되는데 계속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승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2, 3년 전보다 사실은 수익 구간이 폭이 작아요. 하지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나중에 향후 저처럼 갈아타기를 계획할 수 있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집이 없다고 하면 만약 희망 고문으로 청약만 기다린다, 청약까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기회조차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그러죠. 아니 이제 곧 하락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뭐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앉아있고, 청약 그래 나중에 하락이면 청약도 나중에 미분양 줍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상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동산은 당분간은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냥 쪼렙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미 많이 상승을 한 걸 봤잖아요, 우리는. 네. 이번 상승장 때. 지금 이걸 잡아?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 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내가 잡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하실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집이 있다면 상승일 때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하락일 때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감당 가능하니까 산 거예요. 대출 이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러면 하락이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얘를 그냥 지키고 깔고 살면 돼요. 실거주니까.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하거나 상승이 되면 그때 가서 팔고 또 좋은 데 가면 돼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걸 우리 지표로 계속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은 희망 고문일 수 있다, 가점이 낮다면. 하지만 특공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특공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냥 포기하고 집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겠죠. 실거주 아파트 구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쉽지 복잡해요. 않죠. 직장 일단 걸려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 교육 걸려있고요. 그렇죠. 중걸님도 대전에서 학군. 학군을 보고 막 그렇게 맞아요. 신경을 네. 쓰셨던 것처럼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쪽은 저쪽이야. A라는 지역이야.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B나 C 정도밖에 갈 수가 안 없어. 돼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다들 눈높이가 높아 있는 건 네, 맞아요. 높아요. 그래서 낮추는 게 먼저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낮추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뭐 낮추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잣돈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종잣돈이 정말 나는 무주택자고 딱 나는 뭐 1억, 2억밖에 없어. 아니 그보다 더 없어 라고 하면 자본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이 먼저가 사실은 아니라. 저처럼 월세를 살면서 얘를 플러스로 불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뭐 취득, 보유, 양도 여러 가지 세금 규제를 생각하면 쉽지는 않죠. 2주택만 사더라도 벌써 8%의 세금이 나오잖아요. 취득세가. 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나는 그래도 계속 굴리겠다 하시면 하셔야죠. 그리고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아파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공시가 1억 미만의 그런 빌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텔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고 얘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좋거든요. 근데 이 공시가 1억 미만은 약간 그 다주택자들의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에요. 세금을 피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무주택인 분이 이런 걸 하는 건 좀 비추. 그렇죠. 저도 안 하니까. 네,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니까. 무주택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니까. 네. 그래서 아파텔은 아파트의 대체 수요자들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얘는. 하지만 나중에 시장 상황이 조금 지금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아파텔도 아파트보다 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뭐 주변 분들은 아파텔 공부하고 투자하고 저도 관심 가보셨잖아요, 많고. 또 최근에. 네, 최근에 갔죠. 그때 미팅했을 때를 갔다 왔는데 네. 어떤가요? 좋더라고요. 좋아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평수가 공급이 이제 계약 면적이라서 52평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전용은 8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 84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한 25평 수준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이잖아요, 태생이.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코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갔을 때 뭐 그런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25평 수준이다. 하지만 전용 84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하게 또 그냥 52평이라는 공급 면적만 보고 와 52평이면 엄청 크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보니까 뭐 신혼부부 또는 싱글 아이가 뭐 하나 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만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분들 입주를 했으니까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창 막 아파텔에 대한 공부를 하고 했을 때가 11월, 12월 달이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워밍업을 하고 12월 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의 괜찮다는 아파텔들을 다 다녔죠. 스터디원 분들이 다녔을 때 그 당시에 피가 알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였대요. 한 달 조금 지났나? 그때 동안 오른 가격은 피가 이제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새해가 바뀌니까 2억까지도 알랄 기준으로는. 단지의 뭐 막힌 비율 같은 경우에는 피가 뭐 한 8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빌라에 신축 빌라 뭐 이런 거.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네.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난 밀려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집에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신축, 구축 아파트인가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그다음에 신축 빌라, 구축 빌라 순일 거잖아요. 노후도 순으로. 그 네 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거주의 형태는 신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구축 빌라에 사는 사람도 언젠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구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언젠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저처럼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냥 계속 쭉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로 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빌라가 어쨌든 간에 아파트보다 좀 떨어지는 상품은 맞고 시세를 봐도 가격 지수를 봐도 그 상승률이 미비해요. 빌라가. 그래서 예를 들면 KB 시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KB 시세가 정확하게 잡히지만 빌라는 안 잡히잖아요. 네. 그 말은 시세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할 바에는 이왕이면 구축 아파트, 뭐 신축 빌라는 좋은 입지 같은 데에는 좀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걔는 시세 형성이 어쨌든 한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 조금 떨어진 입지에 구축 아파트를 차라리 해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돈이 충분치 않으면 빌라보다는 구축 아파트 갭이라도 네.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있죠. 나는 이미 빌라로 자가를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돈이 안 돼서 빌라밖에 할 수밖에 없어. 난 지금 너무 내 자가가 중요해, 시급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괜찮은 곳, 수요가 충분히 내 빌라를 받쳐줄 곳, 나중에 내가 팔고 나갈 때 그나마 팔고 나갈 수 있는 곳을 매입하시는 게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방어를 조금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정말 빌라에 대해서 정말 학을 띈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신축 빌라를 하면서 처음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신축 빌라라고 해서 견고하게 지어지고 아파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흔히 말해서 야매로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빌라 한 번 지어서 올리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3개월 정도 걸리나 보다. 제가 최근에 근데 그 신축 빌라에 들어가 살면은 괜찮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보시라고. 한 1, 2년 정도 된 빌라를 한번 가보시면 어디선가 이상하게 모르게 이렇게 곰팡이 냄새나 약간 그 묵은 냄새가 나거든요.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야매로 지었기 때문에 아니게 견고하게 지은 곳도 있지만 제가 본 곳들의 대부분은 그러했다. 경험상 얘기니까 한번 가보시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하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분양을 이제 완판 치고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완판 치고 나서부터 급속히 노후화가 시작돼요. 맞아요. 급속히 그 다음 날부터. 노후화가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이렇게 방 눈이 뭔가 이렇게 발로 푹 찼는데 이렇게 네. 폭 들어간다거나 벽지가 뭐 계속 운다거나 네. 아니, 물이 뭔가 계속 이렇게 새는 것 같은 느낌. 아랫집에 막 누수가 생기고 네. 이런 문제들이 신축 빌라에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험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축 빌라 100채 정도 중에 10채 정도 괜찮은 게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열채도 많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였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이 다주택자 분들이 주로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리프팅할 때. 네. 나 같은 6년 차가 이분들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했을 때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저도 다주택자였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규제가 없던 때에 미친 듯이 사모았으니까. 네, 상가도 했고요. 뭐 주택 여러 채 있었고요.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오로지 보유했을 때 그 부담감. 세금, 대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 상황, 정부가 원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정리를 작은 것들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두 채, 묵직한 걸로 가져가자. 근데 이게 세팅을 해놨다고 해서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가격이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상승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았고, 규제를 낸다라는 거는 결국 상승장이 계속 될 거라는 그 반증이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세팅법을 바꿔서 내가 묵직하게 가져가도 분명히 잔잔바리들을 여러 개 한 거랑 얘 갖고 있는 거랑 크게 차이는, 수익률에서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두 개만 갖고 있는데 자산 증식이 팍 되더라고요.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고 훨씬 무거운데 가벼워요. 제 마음은. 제 머릿속은 가벼워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하다가 작년까지는 뭐 법인 투자였죠, 지방에서. 근데 저는 법인도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죄송해요. 여기 법인 투자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저의 성향은 그랬습니다. 법인도 안 냈어요, 저는. 안 하셨군요. 아예 안 했어요. 그쪽으로는. 네. 그래서 동생이 법인을 갖고 있었고 사업을 하는 애였기 때문에 뭐 걔가 한다고 했으면 알려줬고 주변에서 하시는 거 봤는데, 저는 주택 외의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징글징글하니까 주택이. 그래서 뭘 할까 했던 게, 최근에는 아파텔 하진 않았지만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고, 기존에 제가 경공매로 받았던 상가 같은 거를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 수익률 너무 안 좋아. 그럼 뭐 하지? 하고 이제 계속 세금 공부하고 규제 공부하고 제 거 세팅하고 그 다음 거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요즘 들어오는 거는 토지 투자. 토지요?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 한이 있잖아요. 기획부동산. 그게 절대 농지가 풀리는 그런 사기 수법이었거든요. 언젠가 풀린다라는. 절대 농지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평택이었어요. 평택이 땅이 엄청 많잖아요. 절대 농지가 평당 20만 원이었는데 얘가 풀리면 100만 원, 200만 원도 간다. 근데 이게 언제 풀릴 줄 알아요? 그런 사기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땅이 뭐 한 10,000평 되는 거를 쪼개서 파는 거였죠. 저희 아버지는 뭐 이쪽 땅 이만큼 1,000평.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말렸잖아요. 최근에 그 절대 농지가 정말 풀릴까에 대한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봤죠. 우리 아버지한테도 알아보라고 했고 어머니한테도 알아보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주변에 또 중개사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큰아버지가 중개사시거든요. 대부도에서 땅을 하시는데 여쭤봤더니 농업진흥구역이 정말 있다. 절대농지를 중공업지역으로 풀어주기도 한다. 땅 자체를. 근데 그게 막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팍팍 풀어준다. 이런 구역별로. 그래서 괜찮겠다 하다가 알게 된 지방의 지역이 있었고 그 지방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올해 한 3월달 정도면 풀릴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소스를 공무원의 지인을 통해서 알아냈죠. 공무원이 직접 발설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지인분이 그런 소스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죠. 완전히 뭐 풀린 게 아니니까. 3월달을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투자를 하려고 계약금 다 준비해놓고 주변을 막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앞에 풀린 곳들은 지금 공장을 짓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평당 뭐 한 120, 150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려고 했던 거는 평당 한 30만 원, 한 900평 정도.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는지 매도인분이 못 팔아, 안 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7년, 8년 이상을 지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분은 팔고 나가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안 파시겠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부모님 계시는 부산도 그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김해공항 쪽에서 일을 하시고 또 그쪽에서 명지국제신도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변에 땅이 엄청 많아요. 그린벨트, 절대농지가.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을 알아보시고 농사를 지으셔라. 비과세를 받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방하고 부산은 사이즈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본 곳은 소도시였고 이 부산은 어쨌든 간에 대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농지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가 커지긴 했는데 차라리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좀 장기 보유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게 또 그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부산에서 받으셔라, 사셔라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계속 아빠랑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텔, 그다음에 토지 지금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다 재테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그쵸? 다주택자 네, 포지션 맞아요. 중에서도. 주택이 아니니까 훨씬 대출 세금 면에서 부담이 덜하니까요. 좀 몸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네. 만들었죠 이미. 그쵸. 이미 만들었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묵직한 물건으로 오히려 정신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는 주택 외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상가, 토지, 그리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채널의 시청자가 그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주택 비만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상태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 비만인데? 비만이에요. 네. 다이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저희 한번 올려봐 주시죠.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요? 뭘 해요? 네, 무주택자 0, 1주택자 1, 아, 그거. 다주택자 2. 오늘은 좀 그렇게 한번 수요 조사를 하시는구나. 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숫자, 주택수를 그냥 정확하게 올려봐 주시죠. 뭐 아, 그렇게 나요? 2, 3, 4, 5, 6, 뭐 10도 있고요. 주택수로 가겠습니다. 주택수. 뭐 다른 거 오피, 지산 이런 거 다 빼고요. 주택수로. 주택수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네요. 0이 없습니다. 우리는. 0이 없네. 네, 완전 적패들. 10이 있습니다. 10. 아, 10. 이야. 멋있는 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은 크게 없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냥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무주택자분들이랑 1주택자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저도 다주택자일 때 주택 한 거를 분양권까지 그냥 포함할게요. 그 당시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분양권이나 입주권 다 포함하면 제가 주택을 한 20채 정도 했더라고요. 20개. 20개. 20개를 하고 그냥 상가를 매입해서 인테리어에서 팔고 공매로 상가를 받거나 오피스텔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 대여섯 채 정도를 했고 주택 외 거를.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실거주 해놓은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정리를 다 하니까 25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거쳐간 네. 그리고 이제 사팔사팔한 게? 다 정리를 해서 그 돈으로 상가는 빼놓고 그거는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그걸로 저는 월 수입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고정급, 응. 네. 상가 두 채에서 나오는 게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니까 그걸로 이제 쓰고 있고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매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뭘 할까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명도는 뭐 액션물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할 당시에 인천에 5채 빌라
빌라. 네, 그 명도할 때는 그분들은 임차인으로서 어떤 잘못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세팅을 위해서 올 수리를 해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작별 인사를 고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는 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을 중요시 여겼고 옛날부터 공부할 때 습관이 이론 플러스 실전의 콜라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수업하는 중간 계속 받은 거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단칸방에 그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기 때문에 집 내분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무슨 깡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두들겨서 실제 그 집을 들어가서 봅니다. 그때 처음 인사하는 게 임차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아가씨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으니까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열어는 주는 거예요. 어린애가 왔으니까. 왜 왔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 입찰자라고 하면은 좀 뭐 이사비를 요구를 크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경매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시키셔가지고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열심히 사시네 아가씨 이러면서 봐요. 사진도 찍어 이래요. 그래서 정말 수월하게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절박했으니까. 근데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인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다행인 게 집주인 분들은 다 도망을 가셨는지 계속 막 그 우편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딱지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막 등기 오면은 우체국 아저씨가 붙여놓잖아요. 도시가스 막 체납 막 붙어 있고. 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실제로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비 협상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협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내가 제시할 것도 제시해서 절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가 결론이더라고요. 저도 이 물건 볼 때 노크는 하지만은 들어가지 제발 열지 마라.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긴 하거든요. 난 눌렀어. 하지만 없었어. 맞아요. 안 열어줬어라는 그 진짜예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집을 봤는데 집 상태가 괜찮았어요. 낡은 빌라였긴 했지만 근데 그 만수동의 3개의 빌라가 집 상태는 괜찮았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중간쯤 했을 때 제가 시세 조사를 하러 갔잖아요. 팔려고. 아가씨 그 집 안 팔려. 단호하게 매몰차게 저를 내치시더라고요. 전 팔아야 됩니다. 월세 놓고 가. 안 돼. 여기서는 그 가격은 절대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낮출 테니까 팔아주세요. 저는 발 빼야겠습니다. 안 돼. 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중간에 정말 그 나쁜 것들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그을림이 우리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벽지가 다 망가진다거나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싱크대 쪽에 누수 생겨가지고 다 해놨는데 다 젖어버린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윗집에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분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윗집이요? 물난리 난. 네. 그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죠. 무서워서 집도 못 갔어요. 맨날 뚜벅이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막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지금 한 호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네, 한 호수. 옆집에서 불난리, 물난리, 그다음에 안 좋은 저는 일. 그 집을 절대 못 팔 줄 알았어요. 근데 팔더라고요. 주인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겪으면서 내가 집을 아무리 열심히 잘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내 역량 밖의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명도가 왜 경매에서 경공매에서 액션이라고 하는지 액션 잡느라고 하는지 인테리어는 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도는 액션, 호러, 그다음에 짠내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겪었죠. 명도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일이 너무 꽃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투자만 할 때는 투자금의 여유는 있을지언정 마음의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돈은 불려야 되니까 월세를 살고 몽테크를 하면서 버텼는데 실거주를 마련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로 뚜벅이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과 보상을 준 거죠. 차. 그래서 주변에서는 차를 산다고 하니까 어머 뚜벅이로만 다니던 네가 웬일이냐 라는 반응부터 초보니까 중고차 사 반응까지 심지어는 동생까지도 누나가 어디 긁어먹고 어디를 부셔먹을지 모르니까 중고차 사라고 아니면 지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제가 사고 싶은 차 새 차를 샀어요. 뭐 사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주네요. 뭐 여자들이 뭐 가장 딱 제 나이 때 여자들이 선호하는 게 미니 쿠퍼? 네. 또는 BMW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쬐깐하니까 미니쿠퍼 투도어를 샀는데 금액대가 뭐 어쨌든 간에 한 4, 5천 정도를 했는데 그걸 사고 나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끌고 다니는 6인승짜리 소렌토랑 가격이 맞먹는다면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가성비 안 나오는 차를 왜 사냐. 갬성. 아, 그쵸. 갬성과 20대에 그렇게 멍멍고생한 저한테 주는 선물. 보상이죠. 보상.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보상. 30대가 시작되기 한 2개월 전에 샀으니까 29살 말에 샀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30대의 기동력 그리고 선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를 위한 보상을 하면서 롱런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도 하시고 가장 좋은 플랜은 내 집 마련 갈아타기 그다음에 혹시나 주택 외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매년 아니면은 나는 그걸로 충족하지 않아 싶으면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보상을 주면서 전진하셔야지 롱런 할 수 있다가 제가 또 깨달은 바였습니다. 4년 동안 뚜벅이 생활을 하는데 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중개 일도 할 때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고 중개업할 때 사실 차가 거의 필수에 가까운데 다산 신도시는 사실은 걸어서 한 15분, 2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버스도 있고 또 손님이 차를 갖고 오시면 어떡하기도 하고 그래서 버텼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중개 일을 할 때도. 정말 많이 다닌 날에는 발이 띵띵 부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럼 그런 날이면 아이씨 내일 그냥 확 계약해버릴까? 라고 하는데 또 다음날 또 괜찮아지면 에휴 뭘 또 사. 좀 더 버티지 뭐. 야, 네 집도 없으면서 너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으면서 차는 무슨 카푸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계속 자책을 했어요. 근데 내 집 마련해놓고 갈아타기 딱 끝내놓고 나니까 바로 이게 마음적인 여유인 것 같아요. 거주의 안정은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이다. 마이너스 1,0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독하게 움직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거, 버틸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들어봐도 아 징하다 진짜 징그럽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두 반응이겠죠. 나도 배워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그 열정이 샘솟는 분이 있고 난 욜로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러죠. 욜로하다 골로 갑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전업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시간. 좋은 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싱글이니까 부동산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시간 관리를 안 하면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베네핏과 리스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게 전업 투자자이지 않을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간 관리 뭐 하루 스케줄을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소파에서도 영상 찍으시고 막 그러고 네, 근데 원래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올빼미고 새벽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그래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투자할 때도 그대로 나왔는데 보통 자는 시간은 3시, 새벽 3시. 그리고 3시요? 네, 7시간은 자야 돼요. 그러면 10시 정도에 기상을 해요. 출근 준비를 하죠.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긴 하지만 부지런 카페에서 저한테 그 사무실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오.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강의 준비를 보통 하거나 부룡님이나 뭐 저희 스승님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뭐 주말도 상관없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거든요. 개인적인 업무가 없으면. 출근하기 전에 출근 준비를 10시 정도에 씻고 하고 집안일을 그때 합니다. 한번 쓸고 닦고 뭐 설거지도 좀 해놓고 빨리 돌려놓고 널어놓고 나가죠. 그게 가장 완벽한 세팅. 그리고 나서 한 11시, 12시쯤에 부지런을 출근을 하죠. 그래서 아점을 먹습니다. 다 같이. 12시쯤. 12시쯤? 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밖에서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혼자 그냥 먹고 들어가거나 집안일이 길어지거나 제가 뭐 개인 업무를 보면은 늦게 들어갈 때도 많고 해서 보통은 2시까지, 3시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한적한 그 도로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출퇴근 시간 때 푸는 거죠. 그리고 음악 크게 틀고. 미니를 운전하면서? 네, 미니를 운전하면서 슝슝슝 달리면서 막 그냥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대가. 출근하는 시간대나 퇴근하는 시간대는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다 사는 헬이다. 교통이 완전. 1시간 반 넘게 걸린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시간대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15분, 20분 걸리거든요. 잠실까지. 아, 그래요? 네, 17km 정도 나와요. 한 번 갈 때. 아, 그렇게 멀지 않구나. 네, 17km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타거나 강변을 타게 되면은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출근할 때도 한 20분, 퇴근할 때도 한 15분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쌩쌩 달리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잠깐 막간으로 풀고 그리고 나서 한 2시, 3시쯤에 부지런 들어가서 공식 업무를 봅니다. 주 업무인 강의를 만들고 뭐 책도 집필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준비를 자료조사를 해서 찍을 거 어떻게 제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 업무가 아닌 공식 업무를 보고 근데 모든 게 다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나서 퇴근은 11시쯤, 12시쯤 해요. 밥도 다 먹고 거기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다
거기서 먹는 거네요. 식사나 뭐 네, 어떤 맞아요. 모든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먹고 다들 다 퇴근하면 제가 마지막에 퇴근을 해요. 문 닫고 항상. 아 진짜 거기 주인님 독하죠. 분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시네요. 근데 주인님 분들도 대표분들도 독하세요. 보통 그쵸. 들어가는 시간이 10시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대표님들보다 늦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3인방이 공동대표시기 때문에 두 대표님이 계시는데 네. 대표님 두 분이 항상 10시, 11시를 넘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럼 12시에 들어간다.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나와서 딱 그 무방비 상태의 새벽이잖아요, 새벽. 모습으로 한 12시 반 좀 되죠? 그쯤 되면은 야식 하나 뭐 그냥 집어 먹으면서 공부해요, 또. 재공부. 부동산. 응. 개인 하고 싶은 공부. 예를 들면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코로나가 또 좀 초반에 별로 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대에 임장을 갔어요. 드라이브 겸. 밤에요? 네, 차가 있으니까. 밤 12시에요? 옛날에는 그걸 꿈도 못 꿨잖아요. 뚜벅이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하고 제가 강의 준비하거나 공식 업무 때 공부했던 부동산의 지역 분석을 하는 곳은 그 시간대에 가든가 했어요. 밤에. 네, 좋아요. 엄청. 그래서 뭐 집에 2시나 3시쯤 들어오고 이랬죠.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는 영화도 그 시간대 심야 영화도 많이 보고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 여러분 전업 투자자 부러우신가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런 생활을 보시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너무 부럽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 외에 여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뭐 투자 공부를 하고 또 잠도 잘 만큼 주무시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직장인 분들도 잠은 충분히 못 자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세요. 못 자시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것 그 때문에. 라이프 생활을 버텨내려면 최소 시간은 지키면서 사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얽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힘들다는 거.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 평범한 직장인 소규모 건설회사 격리 업무를 했던 걸로 기억. 아시는 분인가 보네. 5년은 가까이 성장한 걸 받기에 압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매 순간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며 몸빵하며 그 길을 만들어 갔다. 저는 뭐 수식어가 그거였죠. 몸빵 비타씨. 투자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뭐 20년, 30년 투자를 하신 건 아니지만은. 지금 6년 차잖아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겪어봤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근로소득만으로 버틸 수가 없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실물 자산을 늘려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되고 늘려야 된다. 그래야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838 다주택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세요? 다주택을 계속 유지를 할 만한 상태?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하세요. 그런 포지션을 잘 수익을 내가면서 하시면 좋고 만약에 나는 못 버티겠다. 당장 내년에 나올 아니 올해에 나올 보유세도 힘들겠다라고 하시면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주택 다이어트를 하셔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저처럼 무거운 걸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벼워지는 그런 걸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38 세대에 혹시 다주택자분이 계시면 아직 저희는 젊다는 거 그리고 기회는 또 온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언젠가 또 기회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네. 등락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리스크를 제거를 하면서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주택자인 2838 세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속 쭉 해왔지만 정리를 하자면 당장 하락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고점에 잡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실 거예요.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크지만 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크실 텐데 그래도 그런 고민을 집을 사놓고 하는 게 좋다. 설령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고 버팀 끝에는 나중에 또 수익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언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온 것들을 토대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조금 뭐 해볼까?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 영상을 추천하시기에 좋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제 채널이나 또 혹시나 또 책을 집필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비타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기부여 좀 뿜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가정이 또요?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수독되는 게 아니라 또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투자하고 또 다른 방향 알아보시고 그만큼 성장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또 불러주실 거예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제가 저희 채널 키우고 네.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채널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 네, 저는 네, 뭐 좋네요, 저 몸빵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